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창작자분들께서 직접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순서가 있은 후에 간략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겪어왔던 일들 자체가 굉장히 어떤 역사의 한 변곡점을 겪어왔던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2, 3년간 남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서울문화재단이 이제 하는 일이 서울 시민의 어떤 문화 향유 그거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매개자 역할을 하는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이 이제 오늘 이 창작 주최자분들과 그 관객들의 매개자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많이 또 알게 되시고 또 저희는 저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환기하고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이 남산예술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극장이고요. 낡은 극장이긴 하지만 현대식 창작극장, 연극극장으로서 가장 오래된 극장입니다. 2009년도에 서울시하고 이 극장의 소유주인 동남예술원이 문화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당시로서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연극 제작 극장으로서 새롭게 재개관을 시작했고요. 올해가 2018년도니까 세어보면 10살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내년 2019년이 10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극장 입구에 포스터로 아카이빙이 잘 되어져 있는데요. 한 101개 정도의 연극 창작극 작품들을 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희의 한 1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16년, 17년을 거쳐오는 시기가 남산예술센터 입장에서는 가장 드라마틱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극장의 역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겪어왔던 일들 자체가 굉장히 어떤 역사의 한 변곡점을 겪어왔던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2, 3년간 남산예술센터 무대 위에 섰던 창작자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파고가 굉장히 높았던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들이 많았었고요. 저희 남산예술센터는 그러한 목소리들을 함께하고 동행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좀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도 올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좀 더 감회가 좀 새로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역사적인 혹은 시대적인 어떤 파고들을 같이 넣고 지내온 이후에 또 2018년도를 준비하는 작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2018년도 시즌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오늘은 좀 남다른 느낌이 드네요. 올해 프로그램들의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전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인 당면 문제들에 대한 목소리 혹은 내지는 작가들의 발언이 굉장히 좀 거세였다면 올해 프로그램들은 좀 성찰 혹은 되짚기 이 정도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대의 작가들은 역사의 어떤 변곡점을 지나서 자기 내면의 성찰 그리고 하나의 시대의 변화들을 겪어왔던 사람들의 내면으로서 또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기반이 약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겪었던 어떤 파국이 어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숙제 같은 것들을 그대로 남겨놨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어떤 진상조사들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극장 밖에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여러 잘못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행정적인 조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가들은 작가들의 방식으로 우리 내면의 어떤 진상조사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소개되는 시즌 프로그램들은 나름대로 흥미진진하다고 여겨지고요. 이 작품들은 또한 제작 전, 제작 중, 그리고 제작 후의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예정인데요. 처해감각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이 무대화된 이후에 하이델베르그 극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은 공연 작품의 프레젠테이션에 해당하는 공연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었는데요.
희곡 작품의 해외 진출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처의 감각은 독일어로 번역이 돼서 독일 배우들의 낭독 공연으로 4월 말에 저희 공연이 끝난 이후에 4월 말에 하이델베르그 극장 희곡 페스티벌에서 독일어 희곡을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이틀 어제 페스티벌 도쿄라고 하는 또 일본의 페스티벌에서도 왔었는데 아마 지금 4월달에 이 작품을 보고 또 올해 프로그램에 초청 결정할지 또 확인하러 오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에어컨 없는 방 같은 경우는 성남 아트센터에서 저희와 함께 또 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작되는 작품들이 제작전의 과정에서부터 제작 후의 유통의 과정까지 함께하는 좀 책임 있는 제작 극장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현대식 아고라 극장이 되는 것입니다. 논쟁을 사랑하는 관객들과 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안테나처럼 촉수를 딱 가지고 있는 작가들에게 있어서 활발한 논쟁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극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도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처의 감각은 제가 삼국유사 웅녀 신화를 공부하는 중에 이것이 내 이야기구나 라는 자각, 그리고 이 시대에 열심히 살지만 점점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신화의 세계는 자연과 인간이 수평적 관계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신화에 따르면 인간의 절반은 고민된 사라진 웅녀처럼 인간에게 남아있는 곰의 성향도 뭔가 약한 성질, 그리고 사라져야 할 감각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해지고 강자든 약자든 결국은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원해야 될 감각은 약자의 감각, 곰의 감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처의 감각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우리 사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어쩌면 가장 도덕적인 지탄을 받는 사람, 남편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자신의 아이를 죽이는 엄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용기를 내서 이 여자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언젠가 우리가 약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죽이는 그런 비극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에서부터 이 작품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연약한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공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연극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대본, 극작가라고 이제 합니다. 그것은 좋은 극작가가 없다는 것은 극작이라는 분야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연극의 제작 시스템이 연출가 중심으로 지속되면서 대본이 어쩌면 공연을 위한 도구, 그리고 극작가의 대본이 수정, 변형, 각색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가의 세계가 부정됐을 때 작가의 존재도 의미를 상실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의 감각이 원작대로 공연되는 것을 통해서 극작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한국 연극의 제작 시스템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가능하다면 무대를 잃은 동료, 후배 작가들의 사라진 작품들이 좀 복원이 되어서 다시 공연이 되어질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대본을 받고 많은 시간 고민을 하면서, 물론 낭독 공연도 제가 남산에서 진행을 했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작업이 다가왔습니다. 이 대본이 얼마나 연극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지점을 느꼈고요. 그런 연극적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인간의 근원적 힘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연극적인 가능성, 이 빈 무대에서 가득 채워질 그 무한한 연극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반드시 연극적인 어떤 아날로그적이면서 연극적인 어떤 놀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본은 이미 아주 깊고 큰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배우들과 함께 남산에서 재밌게 한번 놀아야지만 또 극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손 없는 색시라는 작품은 손 없는 색시라는 민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손 없는 색시 민담은 신데렐라와 같은 무슨 계모설화인데 어떤 여자아이가 새로 온 계모에 의해서 손이 잘려서 내쫓기는 얘기이고요. 이 손 없는 색시 민담은 한국뿐 아니라 전 아시아에 또 퍼져 있고 유럽 쪽에도 퍼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근간으로 해서 전쟁 때문에 자기 남편을 잃고 너무 큰 슬픔에 젖어서 늘 항상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어떤 여성이 어느 날 손이 살아나서 더 이상 너의 가슴을 만지기 싫다며 떠나버리고 또 그 슬픔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는 이미 늙어버렸고 그래서 이 늙은 아이를 위한 수의를 직접 이 여성이 지어주기 위해서 도망간 손을 찾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인형극이지? 그런 궁금증, 의아함 이런 거를 가지실 것 같아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인형극이라는 형식은 문학으로 따지면 시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적 압축 이런 거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인형은 이 사람인 배우처럼 자연스러운 표정이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런 결여가 주는 여백이 더 완벽한 모습으로 관객에게 그 상상력을 자극해서 표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상력보다 더 좋은 표현 수단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손 없는 색시라는 작품은 민담이기 때문에 이 민담은 모든 이야기와 정신문화의 근간인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이 많은 작품인데 이런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표현하기엔 인형극이라는 형식이 매우 잘 맞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작업하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결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 작품을 같이 작가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장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극장, 일반적인 프로신형 극장하고는 조금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작품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과 상상력들을 부여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에어컨 없는 방은 고국을 찾은 70대 노인이 호텔방에서 겪는 하룻밤 동안의 일입니다. 그 하룻밤 동안에 1930년대와 1945년 해방전후 또 1973년도 유신 직후에 그 세 가지 시간대와 세 가지 공간이 뒤섞이면서 한국 근대사의 여러 가지 슬픈 여정이 꿈결처럼 이렇게 넘나들면서 뒤엉키면서 연극이 이끌어갔습니다. 그 연극을 보면은 우리의 현대사가 한 평범한 사람이 살아가기에도 얼마나 곤란하고 힘든 역사였는가를 같이 무리 없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영웅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의 꿈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한 젊은이가 어떻게 굴절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늙은이로 늙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의 슬픈 자화상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어떤 소년이 동급생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복역을 하는데요. 복역한 다음에 이 세상으로 나올 결심을 하는데 그것은 그가 사랑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면
자기가 살해한 동급생의 어머니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살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세상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 남자가 그 어머니에게 살해를 당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가, 이것이 이 소설의 좀 핵심인데요. 그것은 아마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살해를 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 살해를 한 자신의 행위를 가장 아름답게 끝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상상이 이 자신이 세상을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이 전체 우주의 이 어떤 상징인 우주화를 만들어서 그 우주화를 마음속에 품고 이 자신이 결국에 이 그 살해한 동급생의 어머니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결말일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아마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전체 연극은 어떤 한 사람이 꾸는 꿈이거나 소설이거나 혹은 어떤 한 인생의 완결이거나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을 다 좀 해볼 수 있도록 좀 열려져 있는 그런 소설이어서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이야기 방식, 춤의 방식은 전에 제가 이야기 방식, 노래 방식 데모 버전이라는 작품으로 전통 소리, 판소리에 대한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건 그 데모 버전이었습니다. 그 전통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청사진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했던 작품이었고, 그 일종의 연작인데, 그 이야기 방식, 노래 방식이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느꼈던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전통이란 장르 안에 분명히 저희가 간과하고 있었던, 그리고 막연히 지루해하고 재미없어 했던 그 안에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을 포착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전통 춤에 관한 자료들을 찾고 공부를 하다가 공옥진 선생의 병신춤을 만나게 됐고, 공옥진 선생의 어떤 생애사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옥진 선생의 춤을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익숙하신 분들은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댄스 센트럴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네틱 센서를 활용한 춤을 추는 게임인데, 그와 유사하게 키네틱 센서를 활용해서 공옥진 선생님의 춤을 배워보고 연습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통찰이랄까요. 우리 모두 같이 제 나름대로의 통찰을 한번 같이 한번 느껴보자고 한번 제가 시곡으로 썼고, 이번에는 연출까지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용기의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는 항상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은 우리 인간을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또한 시대는 그 딜레마에 빠진 인간에게 뭘 요구하냐면 용기를 발휘하는 또 힘을 요구합니다. 지금 제 작품 어쩌다는 바로 이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대한 시대가 던져준 질문을 개개인의 인간들이 어떻게 해결해내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블랙 코미디입니다. 굉장히 용기라고 하니까 진지하고 되게 거창할 것 같지만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블랙한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좀 말씀드리자면 주인공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다가 시대와 국가와 시대를 만나면서 누구에게는 영광이 되고 누구에게는 수모가 되는, 그래서 그 둘이 나중에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극장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그 과거사 중에서도 그 해결되지 않는 의문사를 소재로 이보람 작가님께서 쓰셨습니다. 사실은 의문사이지만 의문사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한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따라간다라는 팩트보다는 돌아가신 분 외에 남은 사람들이 그 반대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권력 혹은 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그 힘과 어떻게 만나야 하며, 감히 용서나 화해라는 말로 우리가 이걸 잊어서 될 것인가라는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희곡이었습니다. 제가 그 예술감독으로 있는 권리장전이라는 정치극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3회째 올해 준비하는데 주로 듣는 얘기가 동시대성이나 사회성 혹은 정치를 기반으로 한 공연은 굉장히 실험적이거나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은 작업들이 있는데 그게 펼쳐질 기회가 없고 장이 없었고, 그리고 많이 노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많이 보시지 않아서 한두 편 혹은 그런 걸로 이제 너무 쉽게 규정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올해 남산에서 8편, 저희 두 번째 시간까지 8편이 올라가는데 여기 계신 기자님들 많이 보러 오셔서 좋은 평이든 나쁜 평이든 평가해 주시고요. 내년에 이루어질 다른 작업들에 대해서도 이 동시대성을 담는다는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많이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제 공동 제작은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모이면 무조건 영어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뭐 일본을 가든 독일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영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극장 측의 이제 배려와 이제 서로의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언어를 쓰자. 그래서 홍콩은 홍콩의 언어로, 또 일본은 일본 언어로, 저희는 한국어로 하고 한 나라씩의 다 통역이 이제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에 의한 어떤 위계가 생기지 않고 서로 누구나가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배우의 표현에 따르면 소리가 먼저 도달하고 의미는 나중에 전달됨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더 잘 들으려고 하고 서로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그 과정 또는 서로 만나는 시간이 중요했던 거는 아까 뭐 극장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떤 나의 현실 또 나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 안에만 있으면 사실 잘 들여다보기 힘든데, 어떤 그 주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이 문제를 바라보거나 인식을 하게 되면 훨씬 조금 뭔가 더 잘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세 나라의 이제 창작자들과 얘기하면서 많은 공통점들도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차이점들도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어쨌든 같은 시대를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홍콩에서의 어떤 제키창이라는 어떤 홍콩 스타라든가 아니면 엑스제팬이라는 그런 대중문화들, 그리고 또 어떤 그 홍콩의 어떤 창작자는 자기가 사춘기 때 즐겨보던 그 일본의 포르노 영화가 있는데 거기 스타가 되게 지금도 좋아한다고 하면서 이제 일본 배우한테 물어봤을 때 서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어떤 대중문화 또는 B급 문화를 서로 어떤 다양한 통로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었던 지점들이 있었고, 근데 반면에 어떤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떤 대립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온 창작자는 사실 그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 시절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상하게 생각하리만치 굉장히 무지했었고, 반면에 뭐 홍콩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분노의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막상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갔을 때는 뭔가 이렇게 잘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좌절됨들이 있고, 또 홍콩이라는 어떤 이 나라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지금 동시대를 논하는 방식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통해서만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의 틀거리 속에서 그걸 이해하고자 했을 때 어떤 좀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